만약에 우리 KF-21을 가지게 된다면 F-35 이상 되는 은밀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공동지방 공격에서는 자신들의 니즈에 딱 맞게 된다. 그래서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KF-21의 무장 능력이 더 좋다. 네, 오늘 모신 분은 K방산에 투자하라 책의 저자시죠?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특파원 김민서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KF-21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아요. 지금 뭐 인도에서 뭐 포기했다, 안 한다 해서 또 뭔가 위상이 깎이는 듯 하다가 미국에서 이걸 훈련기로 이걸 뭐 채택을 할 것이다라는 또 뭐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KF-21에 대해서는 국뽕이 심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너무 우리가 평가절하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막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전투기와 같은 무기 체계는 휴대폰이라든가 일반 전자기랑 달리 리드 타임이 25년에서 30년 정도 됩니다. 항상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다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전투기를 하나 내놨을 때 그 해외 수출 사업에 몇 번 입찰을 하는가, 제가 라팔 전투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KF-21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20개국에서 40개국에 입찰을 한 다음에 5에서 7개국이 지금 당첨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찰이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남은 30년 동안 20개에서 40개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라도 하면 그게 몇 조원씩 대박이 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입찰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그 다음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결실이 나오는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도의 KF-21은 사실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는 MRFA 사업이라고 해서 5세 전투기 도입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미국의 F-35와 수호의 57이 입찰 후보로 있었으나 이게 후보로 있다는 게 그 둘 회사가 신청을 안 했어요. 인도한테 그걸 팔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인도와의 사이가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플러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호이 57이라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인도랑 공동 개발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가 이 사업이 깨지고 난 다음에 공동 개발하지 말고 그냥 완제품을 사라, 그렇게 러시아가 인도한테 제안을 했으나 인도는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붕 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터넷 뉴스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KF-21도 후보에 되지 않겠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사가 아니라 이제 저랑 비슷한, 솔직히 말해서 수준의 그 밀리터리 블로거 대신에 영어권이기 때문에 SNS 상에서 바이럴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런 밀리터리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저가 있는 것처럼 각각 튀르키예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인도도 상당히 그렇죠. 같은 분석가들이 많아요. 이거를 물어가지고 이거 한국산 전투기 이제 사야 되나 이렇게 바이럴이 됐는데, 정작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결말이 났냐면 인도의 그런 밀리터리 전문가 중에서도 직접 취재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인도 공군에 물어봤는데 이거 후보 기정에 들어간 적도 없다, 갑자기 이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해프닝입니다. 이렇게 해프닝으로 진행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KF-21이 아직은 인도 사업에 진출할 전략이라든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인도 방위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가 무기를 만들어서 잘 판다고 이러면 사실 좀 비웃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의 제조업이 악명 높은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소달구지에서 우주 로켓을 배달한다 이런 식으로 선입견이 있는데, 인도 자신들, 그러니까 사실 인도 유튜브 컨텐츠 보면 세계에서 4위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가진 우리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식으로 선전합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AMCA라고 하는 우리 KF-21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게 성능은 KF-21보다 좋아요. 문제는 성능이 좋다고 써놨는데 그걸 실행시킬 수단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개발도 지연되고 있고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KF-21을 사온다면 KF-21은 이제 AMCA랑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인도의 정치적 입장, 특히 인도의 항공사 우주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지금 해프닝이 끝났다 해서 앞으로 영원히 KF-21을 팔지 못하는가 인도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 될 수 있냐. 인도가 자존심은 높지만 결국에는 실행한 계획, 그 다음에 전투기 노후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들한테 기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부품 협조 같은 걸 협조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튀르키예 국산 전차, 알타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에서는 자신들이 국산 전차고 K2 흑표 전차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선전하지만, 우리나라의 뭐 S&T 다이나믹스라든가 현대 위아라든가 그 현대 로템들이 기술 지원, 그 다음에 부품 제공이 가능해야지 생산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KF-21이 개발된 뒤 솔루션을 이제 인도에다가 제공을 하거나 이런 식은 가능하고, 다만 지금 나온 것 같이 갑자기 입찰도 안 됐는데 갑자기 탈락됐다. 이것은 약간 이제 요즘 개그로 하면,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 결혼식이 어떻게 가냐, 거의 이 수준의 이야기니까 예,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많은 소식이 쏟아지는 거는 대해서 좀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팩트체크나 이런 거는 대한민국 그래도 좀 빨리 돼주고, 저 말고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말한 말씀을 좀 기다리면서 들으면 이게 명확한 결론이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뭐 한 적도 없다, 검토한 적도 없다 얘기 나왔다 해서 그게 우리의 어떤 뭐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냥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네, 우리도 아예 생각이 없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자, 어쨌든 이게 KF-21과 관련해서 이러저런 논란이 일어나는 게 이 공동개발국이죠.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자꾸 축소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또 반면으로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국방차관인가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이 KF-21에 탑승을 했다고, 또 뭐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균형 잡기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사업이 우리가 KF-21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7에서 10여 개국에 대해서 오퍼를 넣고 있고, 그 와중에도 이제 사업 같은 국방 사업 같은 거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대한민국도 5년 정도의 그 기종 평가 같은 걸 하거든요. 요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니까 도대체 누가 되는 거냐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방위 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 사업, 그리고 지금 KF-21은 2060년까지 우리가 운영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런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 시각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UAE 국방차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브라임 나스르 모하메드 알라위라고 하시는데, 저 이름 말씀 안 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분이 단순히 국방차관이 아니라 F-16 조종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님이랑 같이 이게 맞는 점이, 그 접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군 참모총장님도 파일럿을 했을 때 F-16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UAE 국방차관이 KF-21을 탑재한 게 아닙니다. 우정비행이란 걸 했어요. 우정비행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FA-50 경전투기, 여기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님이 타시고, 그 다음에 이브라임 그 국방차관님이 KF-21을 타신 다음에 같이 비행을 한 거예요. 같이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두 분이 다 파일럿 자격으로 전투기를 몰아보시고, F-16을 몰아보셨으니까 KF-21이 얼마나 더 F-16보다 좋은지 이게 몰아보이게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칭찬도 하고 무전을 하면서 서로 덕담도 해주고, 이 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뭐 성능에 대해서 이제 몰아보니까 어떻다, 야 조종관에 당겨보니까 이렇게 가속이 된다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사줘. 네. 이렇게. 써보니까 좋네. 시승행사. 근데 그런 그냥 단순 시승행사가 아니라 UAE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번째 시승행사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UAE 공군 공중전 센터에서 기종 평가의 그 감독관이라 할 수 있는 분이 직접 타시고, 이번에는 국방차관, 국방행정이나 획득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분이 탔으니까 이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KF-21의 개량형 KF-21EX, 여기에 그 벙커버스터를 내부에 탑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벙커버스터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어떤 전략 무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실은 전략 무기라고 하긴 어렵고, 벙커버스터의 개념, 그 다음에 이게 왜 KF-21에 들어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최근 가장 유명한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때 썼던 GBU-57 MOP라는 폭탄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12톤 정도의 폭탄이고, 요거는 지하 거의 100m 정도의 깊이까지 파괴할 수 있는 건데,
벙커버스터는 기본적으로 일반 폭탄은 지표면에서 터진 걸 이제 상정했다고 하면 지하, 그러니까 뭔가를 뚫고 지나가서 터진다, 이걸 상정한 것들을 벙커버스터라고 합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F-15K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약 2톤 정도의 벙커버스터, 그리고 제가 이제 단독 기사로 보도한 KF-21의 EX 같은 경우에는 2000파운드급 GBU-31B 혹은 BLU-109라고 하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합니다. 요거는 무게가 907kg, 약 1톤 정도 되는 폭탄인데, 앞서 말했듯이 그 이란을 폭격할 때 썼던 벙커버스터는 12톤이고, 그 다음에 이제 F-15K는 뭐 2.5톤. 근데 이건 1톤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벙커버스터 치고는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위력이 이것도 상당합니다. 어떤 정도냐면 2m 두께의 콘크리트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건 어떻게 되냐? 단순히 그 지하를 관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경납고나 아니면 갱도 포병,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나라 공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보호된 진지라든가 아니면 갱도, 그러니까 동굴 입구 같은 걸 하는데, 요것들을 다 부술 수 있는 무기를 KF-21을 내부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KF-21 기본형도 요것을 외부에 장착할 수 있는데, 외부에 장착하게 되면 이게 적한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투 공격, 그러니까 적지대 몰래 침투해가지고 타격을 하는 것에는 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KF-21 EX가 되면서 내부 무장이 가능하다. 요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GBU-31로 대부분의 북한 그 강화된 진지 혹은 경납고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침투하면서 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요게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요 크기랑 비슷한 이게 대형 무장, 그러니까 장거리 스마트 공격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 탑재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KF-21의 무장 능력이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F-35.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체험 그 5세대 전투기, 여기에 이제 모든 게 좀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21EX, 이 개량형, 이것이 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개량형의 성능이.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F-35보다 좋은 건 좋고 떨어지는 부분은 떨어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대 효율성 면에서는 F-35를 능가하는 전투기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게 뭐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KF-21EX라는 건 스텔스 전투기, 즉 레이더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 해서 미국 수준, 그러니까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스텔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리가 필요한데 이게 운용 유지비, 그 다음 가격 상승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침투 공격을 하기 딱 적절한 수준, 이거를 리듀스드 옵저버링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로우 옵저버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쉽게 말해서 아예 레이더에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레이더에 보이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이미 KF-21이 공격을 하고 떠난 순간, 이때쯤이나 알아차리게 되는 이 수준이라는 것에서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건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요것은 이제 이 약간 그 요즘 젊은 분들은, 시청자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고 거기에 캐리어라는 우주 항공모함이 있어서 이 배에서 새끼 그 무인 인터셉터라고 하는 무인기들을 운용해서 같이 가요. 이런 것처럼 KF-21이 무인 공중항모가 돼서 무인기를 발사하거나 아니면 지상의 무인기를 통제하면서 같이 작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지금 F-35보다 아직 갖추지 못한 능력이기 때문에 더 우세한 점이 있고, 두 번째로 대량의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이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도 F-35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요새 이야기하는 게 소버린 AI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무기 체계에 AI를 도입할 때 해외산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AI도 그 해외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는 국산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 KF-21EX에 국산 AI가 들어가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파일럿 기능이 들어간다. 요것은 사람이 조종을 하다가 이제 필요할 때 인공지능한테 조종을 맡기거나 일부 능력을 부담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임무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서가 아마 실제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한번 봤을 건데 버튼이 엄청 많아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켜고 끄는지에 대해서 복잡하고, 탑건 영화 보니까 그쵸.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부터 켜면 된다는데 보면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도 공부를 하면 되지만 공중전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이 버튼이나 이런 거 장비를 조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동화를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이 들어간 레이더가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옛날에 레이더, 그러니까 우리가 KF21 방송을 많이 하시고 저 말고도 많이 이야기하셨을 때 A사 레이더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A사 레이더 이렇게 하드웨어 부분에 발전이 많이 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레이더의 발전의 결정지일 것인데 이 레이더의 해석 프로그램, 그냥 전파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평가한 우리 고유의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KF21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우리가 좀 뛰어난 부분과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 게 좀 부족하지만 뛰어난 부분으로 말씀하신 게 레이더에 잡히기는 하지만 잡혔을 때는 그 잘 이해가 안 돼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어떤? 네. 스텔스에 대해서 일반인 수준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스텔스는 레이더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레이더에 잡히는데 이게 비행기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조그맣게 잡힌다. 뭐 샌지 뭔지. 조그맣게 잡히는 거. 그 다음에 전파가 일정하지 않은 거. 그래서 레이더가 이제 카메라로 비유를 하자면 이 종이랑 공으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비행기는 공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보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데 스텔스 전투기는 이런 종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만 우리가 카메라가 레이더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하면 아주 얇게 보이고 작게 보이죠. 하지만 이게 노출될수록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는데 이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CS가 작다 크다 이런 것들은 일단 비유적으로는 뭐 이 비행기는 농구공만 그 레이더에 농구공 크기로 보인다. 혹은 야구공 크기로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F-35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야구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사실 농구공에서 큰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 KF-EX의 목표는 야구공처럼 작은 것은 아니지만 농구공보다 훨씬 커가지고 이제 좀 이게 센지 아니면 KF-21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스텔스의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5세대 F-35가 이제 5세대 전투기로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 6세대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5.5세대 이야기가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계획은 그 당대의 최신 기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제일 좋고 지금 현재 구현 가능한 것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기능만을 골라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0.5가 붙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일 잘 나가는 걸 하려면 이제 4세대, 5세대 이렇게 6세대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한 단계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격 효율성이 좋은 이런 걸 만들기다 보니까 우리 KF-21은 4.5세대 전투기, KF-21은 5.5세대 KF-21EX는 5.5세대 전투기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4, 5, 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세대부터는 이제 기동성이 좋아지고 이제 다목적 임무가 가능한 그 비행기가 이제 4세대 전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F-15와 F-16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세대는 여기다가 스텔스랑 A사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네. 스텔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거고 A사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의 성능을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넘는 신형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그럼 KF-21은 4.5세대다. 그래서 스텔스 성능은 5세대보다는 떨어지지만 A사 레이더에 탑재해서 눈만큼은 5세대급이고 전자장비는 5세대급이고 이걸로 가성비 그러니까 4세대 전투기랑 가격은 비슷한데 5세대 전투기 일부 기능이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무기체로 된 건데 여기에다가 6세대가 등장했습니다. 6세대는 똑같은 스텔스인데 어느 방향으로 보든 그 탐지하기 어렵다 해서 전방향 스텔스 혹은 멀티 스펙트럼 스텔스라고 합니다. 요로 해서 스텔스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이게 온갖 종류의 레이더를 사용해서 잘 보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항속거리가 깁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유일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 국가인데 기본적으로 태평양에서 싸우는 걸 전제하고 있어서 미국은 하와이에서 괌까지 그리고 중국은 중국 본토에서 괌을 넘어서 하와이 절반 동태평양까지 진출할 수 있는 아주 긴 항속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KF-21EX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6세대 전투기 특징의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무인 전투기 편대 능력 이런 것들은 바다 가대 이 항속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조하면 또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항속거리는 기존 4.5세대 전투기인데 이 AI와 무인 편대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5세대랑 6세대 사이라서 5.5세대가 된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KF-21EX 이 개량형 이거는 우리가 이제 5.5세대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5세대 전투기인 그 F-35보다도 성능이 뛰어나다 이게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보는 겁니까? 일부 기능에서는 그렇게 앞서가는 건 있지만 우리 KF-21EX가 F-35의 모든 부분을 뛰어서 넘는 것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35를 처음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돼, 성능은 이렇게 해야 돼, 속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작전 요구 성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새로 추가된 기술로 그 정도까지 기술을 안 해도 충분히 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령 스텔스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뭐 새 정도 크기라서 F-35보다 작다고 하는데 이게 KF-21EX는 드론과 같이 작전하기 때문에 위험 지역 혹은 적 레이더 전투기에 자기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드론을 앞세워서 갑니다. 그러면 새 정도 크기로 보여도 충분히 멀리서 작전이 가능하므로 효과가 비슷해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율성과 그 다음에 가성비를 생각하는 게 있는데 KF-21은 F-35A보다 부족한 게 있어요. 제가 앞서 말한 벙커버스터를 탑재한다. 이게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F-35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다음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을 같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KF-21은 벙커버스터를 두 발 탑재하고 나면 자체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해요. 그러면 작전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서서 계속 강조하는 거 무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인기에다가 공대공 미사일 만들어 붙여가지고 KF-21EX로 호위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기술로 과거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성능적으로는 거의 동등하게 가되 완전한 그 개개별 하드웨어는 이제 우리가 가성비를 찾아가게 되는 이게 우리 K방산의 저력이자 앞으로의 방향성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긴 뭐 우리가 그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F-35를 격추시켜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곳들의 비행기를 상정을 한다면 이 정도만 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점에서도 이게 중요한 게 우리의 KF-21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국가가 미국이란 전쟁하려는 국가가 한국산 무기를 탑재하려는 일은 사실 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국하고 전쟁한다 그러면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단순히 뭐 돈을 너무 아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랑 최고의 효율을 생각해서 우리가 스펙을 정하고 기술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좀 그 부분은 아쉽네요. 이번에 그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다시 한번 그 입증이 된 게 이 공중전의 중요성이었잖아요. 근데 공대공 미사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근데 그만큼 이 장착한다는 거, 벙커버스터를 장착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인가 보죠?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은 할 수 있는데 장착하게 되면 또 폭탄을 장착 못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부 무장창 기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하 1, 2 그러니까 시속 1000km가 넘는 빠른 속도에서 문짝을 열고 그 암을 내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폭탄을 떨구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확보하지 않은 기술이라서 지금 연구 중인 기술이고 KF-21은 처음부터 이런 내부 무장창을 만들기로 기본 설계 단계부터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만들 때 사실 개발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거나 그 승인 받을 때 조금만 가능성이 없고 실행 가능성 리스크가 있으면 이게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부 무장창을 만들지 못하고 빈 공간을 지금 KF-21 내부 정확히 말하면 엔진과 공기흡입구 사이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제 무장을 넣으려 보니까 조금 제가 말한 벙커버스터 같은 무장을 넣으려면 조금 더 두꺼워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 도어가 원래 매끈해야 되는데 그걸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폭탄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문짝 사이즈를 조절한 것이고 두 번째로 스텔스 모드의 필수 조건은 항속거리가 좀 길어야 됩니다. 근데 왜 필요하냐? 스텔스는 기본적으로 바깥에 뭐 달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하지 않으면 항속거리가 짧아져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 설계로는 KF-21EX는 그 비행기 안에 빈 공간에다가
그 연료를 한 10% 이상 더 채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얼마 전에 이제 좀 나온 이야기, 조금 약간 새는 이야기지만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뭐 대한해협을 지나갔다 이렇게 중국이 보도해서 이게 맞니 틀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역시 이 외부에 뭐 연료 탱크 같은 걸 넣으면 레이더에 포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료 탱크를 탑재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중국이 주장하는 바대로 중국에서 대한해협을 지나가지고 몇천 킬로 비행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한 게 6세대 전투기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계에 어려움, 그 다음에 윙 클리어런스라든가 무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비행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옛날 영상들 보면 무기를 장착하고 발사를 하는데 시험하는 도중에 무기가 갑자기 이상하게 떨어져서 갑자기 다시 전투기에 붙여서 날개가 날아가가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에 대한 테스트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벙커버스터 폭탄을 장착한다, 이 의미, 이것이 글쎄 지금 보니까 중동도 그렇고 동유럽 국가에서 이 지하기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던데, 이게 작전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 보죠? 네, 특히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그것만 탑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크기에 맞는, 그러니까 벙커버스터 폭탄과 사이즈가 비슷한 무기들은 다 탑재할 수 있는 거예요. 1kg. 네, 이 1톤. 아, 1톤. 네, 요런 것들에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따로 공개를 하거나 할 내용이 있겠지만, 가령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산 무장들을 자체 투자로 개발한 것 중에 이 1000파운드급 다목적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00파운드가 무게로는 약 490에서 500kg 되는데 이 크기가 이 벙커버스터 폭탄이랑 비슷해요. 요거는 사거리가 300km 이상 나가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대지 미사일인데 거기 인공지능을 장착하고 요새 지금 유행하는 비전 AI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데 쓰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해가지고 지상 표적이라든가 아니면 적의 핵심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데 이게 사거리가 300km가 넘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아주 먼 거리 밖에서 스텔스 모드로 적한테 은밀하게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해서 장거리 타격이 된다. 이게 폴란드나 아니면 동유럽 국가 혹은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KF-21을 가지게 된다면 F-35 이상 되는 은밀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벙커버스터가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러냐? 중동 국가 중에서 우리 KF-21의 수요가 있는 나라들, 즉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가상적 국이 이란이고, 이란은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 중에서 TBM이라는 게 정말 잘 배워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지하철을 건설할 때 터널 뚫는 기기 같은 거 기술들이 다 북한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란이 지하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공습에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벙커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이 벙커버스를 사용한 임무를 활용하면 그 중동 지방 고객에서는 자신들 니즈에 딱 맞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 쪽에서 아주 좋아할 만한 무기 스펙이다. 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특히 우리 KF-21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게 이런 데서 다 기인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이 사실 또 KF-21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위성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스타링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위성을 사용해서 군용 인터넷을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둘 중 어느 곳이든 사이가 어떻게 될지 중동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들 좀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6G 통신, 6G 통신이라고 하는 차세대 통신위성의 개발도 겸하고 있어서 이 통신위성은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광범위하게 군용으로 쓰이듯이 군용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군용 통신위성, 그것도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한 광대역 6G 통신위성 같은 것을 KF-21가 패키지로 들어오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KF-21에 대한 우리의 그 강점들, 이것이 자꾸 부각이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좀 원하고 있다라는 게 어쨌건 이렇게 좀 그 기분을 좋게 해주네요.
예, 다만 이렇게 원하고 관심이 있으면 그럼 언제 사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러는 게 저도 답답하지만 보통 이제 외국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관심이 서류화가 되는 데까지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후보 비중을 모으고 심사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니까 앞으로 이제 2025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KF21이 과연 몇 개 국가에 팔릴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랑 같이 이제 잘 뉴스를 따라오시면 좋은 소식을 같이 이야기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